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기 귀국 사실상 거부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자금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진술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민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주재했고요. 마친 다음에 전세 사기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일당이 너무 무리하게 증액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좀 참담하고요. 솔직히 그 애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대통령 지금 보신 것처럼요. 전세 사기 관련에 대해서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지시를 했는데요. 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모두 2030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경매 일정 중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세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요. 자, 송권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최근에 2030 그 세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또 슬픈 뭐 사연들도 막 전해지고 네. 있죠. 어머니에게 뭐 2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예.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당장 이 경매가 이 전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경매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네. 경매업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네네. 낙찰을 못 받고 또 이거 우선 변제 순위에서 국세보다 밀립니다. 네. 전세 보증금이. 예. 그러니 전세 보증금도 일정 금액이 이상이 넘어가면은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네. 일단 경매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중단시킬 수는 없죠. 예.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를 해보라. 그렇게 해서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 네. 시간을 벌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문 그 중개업자들이 그러니까 이 경매업자들이 예. 뭐 참여를 좀 제한을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우선 변제 순위를 국세보다 지금 법안도 국민의힘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네. 국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예. 우선 변제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렇게까지 예. 오늘 지시가 내려간 거죠. 자, 뭐 경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 일정을 중단함으로써 뭔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지금 만들어보자.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써 1000여 세대가 넘게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서도 이 경매 중지 이걸 아주 강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부지런하시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을 나가세요. 되게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일당이 너무 무리하게 증액을 했어요. 대부분 저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전체 피해 아파트 사람들이 제일 간절히 원하는 건 무조건 경매 중지예요. 그래서 네, 윤 대통령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호응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동훈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제가한 뒤에 그 같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다, 또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까지 부탁을 했다는데요. 자, 신조 의원님, 네.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입문하게 된 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2030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같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자 벌써 세 번째 안타까운 죽음 다 2030이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아까 그 대책위 관계자도 얘기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그 지원의 손길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민사상 그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걸 어떻게 막 마구 무시하고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요.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저는요, 이제 법적으로 저렇게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또 피해자들을 구원하기, 구조하기 위한, 또 지원하기 위한 아주 좀 특단의 대책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네. 이게 맞춤형으로 현장에 가야지 정확한 답을 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해라. 이렇게 좀 특별 예. 지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세 사기와 관련한 강력한 처벌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해자들이 법무부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을 엄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검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이 사기범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하게 좀 처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문제고요. 서민 다중이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 명이 많이 먹은 것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피해 준 것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 구형한 것 보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은 사회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아주 강력한 처벌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이른바 뭐 건축왕, 왕자 쓰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이승훈 변호사, 이 경매 일정 중단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경매 일정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집에서 거리로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민간인의 집들에 대한 경매를 중단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치적 수사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줘야 되는데 예. 지금 기존의 정부 방안은 6개월간 어떤 집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또한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6개월 이후에 또 밖으로 내몰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저리의 대출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은 저리자금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코인 실패라든가 또는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은 자신이 낸 전세 보증금도 잃고 또 전세자금 대출금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금을 좀 탕감해 준다거나 또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이하이면 최우선 변제권으로서 몇 천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건축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직전에 전세 보증금을 높여가지고 최우선 변제금까지도 못 받게끔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 지급되는 방안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네. 이게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추홀구 전체에 굉장히 예.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로 좀 서민들의 따뜻하게 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헤어스타일이. 지금 보면은 예전에 이제 뭐 처음에 검찰에 있을 때의 머리 모양대로 오늘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최근 지금까지 머리를 올려서 이렇게 보였던 모습인데 오늘은 옛날 검찰총장 시절과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나왔거든요. 이걸 놓고도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치에 들어온 직후의 모습, 그러니까 초심을 다시 찾자.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윤 대통령 미래 세대를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정권에서의 채무 문제도 이야기했고요. 고용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마약과 관련된 민생 이야기도 같이 언급을 했거든요. 오늘 미래 세대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미래 세대의 희망을 뺏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어서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자, 최현은 변호사, 오늘 대통령의 언급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오늘 미래 세대와 관련되어서 이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모두 발언에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중점적으로 중요성을 부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3대 개혁이라고 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네. 미래 세대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예.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부채를 계속해서 놔둔다고 한다면 지금 기성세대라든지 정부가 나중에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당장은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이 본인의 대통령에 대한 책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2030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한 애정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지지율과 관련되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해서 오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박성민 전 비서관 어떠세요? 야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 오늘 모습. 글쎄요. 근데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그 네. 구제 대책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죠. 예. 왜냐하면 실제로 2달 전쯤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자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연관된 대책위에서도 정부의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매 중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그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전임 정부 탓을 하는 듯한 모양새는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채무액을 보면 늘어난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유례 없이 전 세계 정부들도 다 지출을 늘리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당시 소비가 위축되었던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폐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20년 만에 실업자의 규모가 최대한으로 늘어났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네. 과거의 정부가 뭐 채무를 포퓰리즘성으로 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너무 정파적인 비판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소신 말씀도 하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다는 정책으로 앞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그 의지를 확고히 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걸 특히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겠다. 네. 그래서 미래 세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정치권에서는 그 왈가왈부 하기만 하지만 해결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이 전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또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분명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국가 채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뭐 국가 채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 최근에 정부에서 계속 얘기되는 것이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네. 그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할 때가 거의 뭐 35.9%였는데 끝나는 무렵에 46.9%까지 갔어요. 이런 문제들을 정책을 가지고 네.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보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요즘 지지율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MZ세대에서 이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가지고 뭐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밀어붙이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돈봉투 살포됐다는 의혹. 이 송영길 전 대표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뺀 건데요. 근데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당시 불법 자금 문제를 알고 있었다. 이런 녹취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그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뭐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자, 광래구 황송감사협회장이요.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본인이 뭐 이렇게 많이 처리를 했다. 돈을 이렇게 나눠준 것 같은 느낌의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 조직과 상관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본인은 이런 거를 전혀 모른다 그러는데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16년에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정계 입문하고 7년 동안 정계 입문하면서부터 이 모든 통화를 7년 동안 다 녹음을 했더라고요. 자동 녹음. 그러면 그 송영길 전 대표하고도 상당한 친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서초갑에 국회의원 선거 3번 나가서 떨어졌고 서초구청장도 한 번 또 나가서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제일 지원 유세를 열심히 다녀준 사람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예요. 예. 그 선거 유세 현장에서 뭐 업어주기도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럼 두 사람 간에 상당한 통화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네. 합당한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강내구 감사한테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상황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그 간접 증언인데 아마도 저는요, 이 녹취록이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있으면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직접 통화한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육성 녹취 파일도 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셨던 게 뭐 내용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 말이 이제 그 강내구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가 관련됐다는 녹취는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모르는 일이라는 송 전 대표. 하지만 녹취록 곳곳을 보면 특히 이정근 부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송이 내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를 좀 안다는 거죠. 돈 많이 썼냐 이것만 가지고 뭐 불법 자금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자금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만이 주고 갈 테니 돈을 주고 갈 테니 송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도 대표가 될 사람한테 자기 모양새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얼마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1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 주고 간 거 좀 말해달라 그랬으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도 뭐 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100은 너무 적으니까 좀 모이거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여하튼 송 전 대표에게 뭔가 얘기는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자금과 관련해서 불법이든 뭐 합법이든 간에 뭔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최선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이 송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은 보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검찰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정근 전 부위원장의 어떠한 그 진술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보신 것들 중에서 다른 것 예를 들면은 뭐 레구가 돈을 많이 썼냐고 묻더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송영길 의원한테는 말해줘 이런 것들은 네. 송영길 의원이 직접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에 이성만 의원이 내가 송이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예.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송영길 전 대표까지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들 네. 녹취록을 이정근 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후 맥락을 지금 진술하고 있다라는 예.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에 녹취록들을 더욱 분석한 이후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정근 전 부총장, 송 전 대표와 이런저런 통화한 내용이 있다,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공개됐던 녹취록에 등장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흔적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있을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어제 아침이지 이성만이가 돈 준다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갔어. 갔더니 또 있고 또 있고. 근데 오늘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아, 그 조금 모아지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아니, 그렇. 네.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관계는 빨리 규명되어야 할 건데 이정은 전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돼 있고 또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좋겠다.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련자들이 부인을 하고 또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예. 지지부진하게 진상 규명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검찰 수사가 더 빠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게 신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서 녹취록 등을 빨리 분석해서 지금 뭐 강내구 감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곧 있으면 국회의원들에게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수사가 신속히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도 귀국해서 수사를 받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공부를 위해서 파리로 간 것이니까 지금 당장 뭐 오기는 어려울지라도 예. 검찰의 수사 속도에 따라서는 송영길 대표가 돌아와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오늘 20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송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파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게 없는 만큼 당장 귀국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조기 귀국을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30분 넘게 통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걸 사실상 거절한 걸로 봐야 되는지 박성민 전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거절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는 조속하게 귀국을 해서 사안과 관련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화통화를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의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나온 입장을 보면 파리 네.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에 들어와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소명해달라라는 당의 요청을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슈에 있어서 본인은 파리에서
본인의 자리에서 하고 네. 싶은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당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네. 조금 두고 보겠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송 전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한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시 실무진에서 한 일 잘 몰랐다. 다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좀 말을 지어내는 경향도 있어서 녹취만 보고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한번 보자. 이렇게 당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파리 간 게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송 대표 입장은 계속해서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좌관을 지냈던 박모 씨에 대해서 또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보고 라인에서는 이 박모 보좌관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이 민주당 내 뿌려졌던 9,400만 원 가운데 7천만 원과 관련해서 중간 전달책 역할도 혹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수사가 계속 확대가 되면 송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신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이정근 부총장과 송 대표 간의 통화 내용만 나오면 이거는 폭발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서 나온 통화 녹취 파일만 3만 개라고 하니까요. 그중에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코미디 같은 일이 있는데요. 전당대회 돈 봉투와 관련해서 자금을 마련했던 핵심 인물 강래구 씨. 그해 11월에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금상 그리고 청백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송 본부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그래서 저도 이 강래구 씨가 본인의 회장일 때 혹시 셀프로 받았나 살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전에 받았는데 네. 받은 시점이 지금 돈 봉투를 본인이 다 조달을 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총괄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5개월 후에 저 청백리상을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청백리상을 받은 이유가 어떤 내부 감시 시스템을 뭐 개선했다, 예. 부정부패를 막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5개월 전에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입장에서 저걸 받은 거죠. 자, 이 감사협회라는 것이 예. 이 원래 지금 130개 공공기관 감사들은 거의 다 뭐 농공행상으로 다 간 네.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탄생할 때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간 게 감사협회예요. 예. 그 감사협회가 처음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농공행상을 해서 각 기관에 감사로 간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일종의 본인들의 정보도 교환하고 뭐 어떤 일종의 권익보호 비슷하게 그 활동을 한 단체예요. 네네. 그 단체가 이어져서 지금 강래구 씨가 수장공사 감사를 하면서 감사협회장을 맡았는데 예. 그 감사협회장을 맡은 그 상황에서 이런 돈봉투와 관련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감사들이 도대체 가서 뭐를 하는 거냐. 예. 농공행상으로 낙하산으로 가가지고 그쪽 감사를 하는 것도 뭐 하겠지만은 네네. 정치권에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런 예. 뒤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받는 상황인데 예. 청백리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좀 뼈아갈 따름이죠.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때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항이 이런 분에게 돌아간 게 과연 참 적절했나? 도대체 심사는 어떻게 했나? 뭐 당시엔 물론 몰랐겠죠. 근데 참 씁쓸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래구 씨는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이정근 전 부총장은 강래구 감사가 최일선에 있다. 이런 말도 했죠. 한번 보시죠.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지금 강래구 감사님께서 엄청 보급투쟁에 애쓰고 계시다. 최일선에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뭐 대전 지역 사업가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본인이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이 돈을 마련했느냐. 상대 쪽이죠. 홍영표 의원 쪽에서 뿌리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이런 대목이 또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지금 2년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각 진영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까지 좀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녹취록을 보면 홍영표 의원 쪽에서 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 이건 그냥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또한 다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대전 사업가에서 돈을 확보했다라고 했을 때 이 확보가 그냥 순수하게 정치 자금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검찰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 건데요. 네. 강내구 감사위원도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좀 협조를 해서 예. 민주당에게 나쁜 관행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네. 조만간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금 찌라시성으로 모 국회의원이 받았다, 모 국회의원이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네. 이 찌라시마다 국회의원들의 내용들이 다르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확인해 보면 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언론에서도 좀 네네. 조심스럽게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실명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JTBC도 뭐 녹취록에 이름 나오는데 다 이렇게 가리고 있고요. 저희들도 보도에는 신중한 편인데 다만 뭐 7인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다는 7인회 중에 들어있다. 또 뭐 친명계 5명이다. 이런 식의 보도들은 나옵니다만 그게 누군지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 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알려지면 안 된다. 상당히 조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윤광석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던데 받긴 받았는데 가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뭐 그러대 너한테.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불편해. 엄청 조심해 윤광석은. 조심해도 뭐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해. 에이, 그런 걸 갖고 뭘 해. 예,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해. 이분들은 굉장히 대범하시네요, 그러면. 근데 윤관석 의원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 의원 입장에서는 또 불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단희 변호사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녹취록을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강래구 협회장이랑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관석 의원이 너무 조심을 한다는 얘기는 이 캠프 내에서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것의 돈봉투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3명, 등장하는 저 3명은 모두 지금 저 돈봉투와 관련된 것이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라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돈 봉투는 당시 송영길 캠프 사무실 또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전달된 걸로 보입니다. 관련 녹취록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아침에 알겠습니다. 회의는 했고 예, 회의 잘 되셨죠? 몇몇 못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다음에 어제 그거 근데 어.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나는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3분? 네. 2분 있으면 도착하는데. 505호. 잠깐 올라오셔요. 네. 자, 뭐 회의에 참석해서 다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자라.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회관 돌아다니면서 처리해야지. 신조 의원님, 뭘 처리합니까? 그 봉투 돌리러 다녀야죠. 배달. 그렇게 들리십니까? 예, 그렇게 들리고 저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는 이제 2008년에 당시 그 집권여당이던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박기태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좀 접전을 벌였는데 2년 후인가요? 고승덕 의원이 나 그때 박기태 후보 측으로부터 300만 원 봉투 받았다. 이렇게 좀 폭로를 해가지고 당시 한나라당이 그 폭로 이틀 후에 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사실로 밝혀졌고 그게 그때 굉장히 빅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박기태 전 의장이 뭐 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워낙 그 당시에 그 사건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저렇게 돈 봉투
그 당시에도 300만 원이 여기도 3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불법성을 몰랐다? 예. 그렇게는 힘들죠. 예. 자, 그런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 봉투 유가 관련해서 대개 금액이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이다. 송 전 대표 몰랐을 거다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당이 너무 윤리 감각이 퇴화됐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만 또 의원들에게 준 돈도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의원들은 대개 본인이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를 자기가 시간과 비용을 내갖고 도와주는 거지 의원들 사이에 뭐 이런 봉투가 오고 갔다는 데 대해서 알았다고는 송 대표가 그걸 뭐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뭐 예를 들어 8시에 뉴스가 나왔다. 네. 그럼 9시에 회의를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에요. 네네. 그 이후에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습니다, 지금. 자, 박 전 비서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저도 당의 대응이 한 발 늦었다라는 네. 그 김종민 의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주말 중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당에 정말 큰 일이 있고 당에서 좀 발빠르게 입장을 내야 할 사안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그 밤에라도 새벽에라도 소집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곳이 당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액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사안은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사안이고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어쨌든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훼손할 수 그렇죠. 있는 금권 선거라는 의혹이 불거졌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같은 뭐 당 소속원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감싸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당대표가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당의 대응이 좀 늦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아니 정성호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은 저 정도는 통상적으로 있는 이야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조금 전에 그 이정건 씨도 아니 뭘 그렇게 조심을 해, 그 윤관석은 예. 이렇게 하는 것도 네. 다 그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조심을 하느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또 연결돼서 뭐 홍영표 후보 쪽도 뿌리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 그때 홍영표도 뿌리는 게 거의 뭐 당연시해서 뿌리니까 우리도 같이 뿌려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이 일만 가지고 그 송영길 캠프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전당대회에서 통상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저런 일이 있는지 네. 정성호 의원의 말을 들으면은 그 정도 뭐 차비 뭐 어떤 식대 이런 것은 보통 뭐 돌아다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네. 그런 것은 그 국회의원들이니까는 후원 회비로 해야죠. 그 통장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 일을 너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네.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예. 자, 근데 정성호 의원이 뭐 이른바 7인회,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의 좌장격이었습니다. 사선의 의원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텐데요. 그 7인회 멤버 중에 누가 봉투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돕니다만 정성호 의원은 그런 일 없다. 당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당대회 개입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당시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의원들 다수가 송영길 후보 지지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의원들 사이에서 지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도와주더라도 조용하게 해라. 라고 했고요. 개인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 가운데 친명 핵심이라고 불리는 7인의 멤버 중에도 있다는 진술이 지금 나왔다. 만약 이재명과 가까운 의원들이 관여됐다고 하면 검찰에서 그냥 발표를 하시는 게 낫죠. 이게 언론에다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건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 기획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진술이 검찰에서 나왔고 이 검찰에서 이걸 그냥 뿌려버리면 되지 뭐하러 자꾸 언론 플레이 하냐 이런 겁니다. 특정 언론사에다가 검찰에서 준 것 아니냐. 그런데 검찰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요.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의 배경 그리고 검찰에서 녹음 파일 제공된 게 아니다. 유출된 게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좀 했거든요. 자, 신조 의원님, 네. 검찰에서 안 나왔으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변호인을 통해서 나왔을 수가 그런가요? 변호인을 통해서 나왔을 수가 예. 있고 그 휴대전화의 주인은 이정근 네네. 전 부총장이니까 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직접 뭐 어디 특정 언론사에 그걸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을 거고요.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아니면 변호인 둘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러면 최단 변호사, 이 어쨌든 간에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잖아요. 이 파일들이 더 나왔을 때 그럼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 파일이 한 3만 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검찰이 추려서 현재까지 본 것이 한 5천 개 정도다. 그중에서 이제 유의미한 것들을 뽑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녹취록을 관련되어서 이 녹취록을 분석하는 것이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그 녹취록의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진술을 할 때 그 앞뒤의 전후 사정이 어떠한 내용이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 사정들과 관련되어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떠한 그러한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를 다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파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환 통보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그 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라고 지금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이승훈 변호사 어때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거 안 믿죠? 사실상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범죄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볼 거고요. 또 7인의 명배든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이든 이 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전달이 되지 않은 건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정말 받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이거 시간 끌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작성했던 지지 성향 문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구에게 돈이 전달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늠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이 수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간단치 않은 건 이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 때문에 또 눈길을 다시 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밀월 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심 오랫동안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2심 송심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밀월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이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원한다는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송영길이 대표가 되어야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2심 송심은 대선 패배 이후 지역구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상속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공당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네, 당내에서도 이제 뭐 2심 송심이다 이런 비판들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었고요. 뭐 지역구도 물려받고 대표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따져보면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송 전 대표가 안 됐으면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후보가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당에서는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반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시 후보가 홍영표 후보를
단지 0.59%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거든요. 결과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와 가깝고 또 지역구도 받았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 전대의 흐름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송영길 후보가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들은 당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살포가 없었으면 송영길 대표가 안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까지 이게 나가는 것은 너무 나갔다. 자, 양채희 주장 어떻게 보세요? 박승 비서관은요?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것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에 있어서 송영길 당대표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단순히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당에서 내는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당원들의 투표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지를 표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집단이 굉장히 큰 모수를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규모가 상당히 큰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이 결정적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특정 의원들이 도와주고 또는 국민들의 지지가 덧붙여졌을 때 이것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 과연 이것이 둘의 사적인 관계 또는 친분 관계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른바 명락대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그런데 1차 투표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어갖고 이제 당선 확정졌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요. 정세균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가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예. 중도를 하차할 때까지 얻었던 그 표를 네네. 무효표로 처리할지 예. 거기에 포함시킬지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당 대표의 유권 해석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되도록 송영길 대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몇 차례의 경선인데 마지막에 이제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낙연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자, 대표가 그렇다고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거예요. 선관위가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결정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입김이라는 게 없었겠느냐 이런 주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마지막 경선 마친 다음에 50% 겨우 넘겼잖아요. 그걸 뺐을 때는 과반이 안 되고 해서 결선투표 가냐 마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과 연관해서 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 대표가 좀 밀어주지 않았더라면 결선투표 갔을 것이고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이런 건데 역사에 if, 만약이란 게 있겠습니까? 결과는 결과인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됐었죠. 근데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김 씨가 이 대표 부탁받고 위증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당시에 김모 씨가 이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갔을 때 모습 한번 보시죠. 증인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위증 통신 장비 업체에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얘기 들었는지 어떤 증언해달라고 부탁 받으셨는지.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시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직접 녹음 파일을 들어봤더니 위증 혐의 부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특정 진술을 계속 요구했던 그런 내용을 아마 검찰이 들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냥 위증만 되는 게 아니라 백현동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김모 씨는 그러니까 김인섭 씨의 또 핵심 척건이죠. 예. 핵심 척건이어서 그 백현동 관련해서 어떤 청탁 의혹 그리고 또 그 위증을 했다는 두 가지 가지고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그때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위정 부분이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네. 이재명 대표는 위정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혐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모 씨가 김인섭 씨의 핵심 척건 김모 씨가 처음에는 위정을 부인을 했다가 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한 서너 차례 계속 전화를 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김모 씨가 상대방의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재명,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 정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정언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바람에 네. 그때 무죄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계속 전화를 했다면은 위정교사라는 예. 새로운 혐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백현동 그 정탁과 또 김인섭 씨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김인섭 씨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연결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예. 그런 사이 같으면은 그 여기도 또 뭐 새로운 의혹이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김모 씨의 그 정언 그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백현동과 얽혀가지고 위증을 해주고 또 혜택을 받고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이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백현동 사업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이 대표를 압박하는 그런 수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백현동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더 뚜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민간 개발을 하게 해준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토지의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하는 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인섭과 이재명 대표 간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었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길래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 전 대표는 자신이 그때 이 감옥에 있어서 그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월 달에 고속해서 2016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용도 변경은 2015년도 9월 달에 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도 변경은 2015년 9월에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이 한국식품연구원과 백현동의 이 토지 상향 어떻게 돼 있는지. 2014년에는요. 한국식품연구원이 4월에 좀 올려달라. 이것도 4단계도 아니에요. 2단계만 해서 좀 개발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바로 성남시에서는 반려합니다. 9월에 요청했는데 12월에 또 반려합니다. 그런데 2015년 1월에 백현동 개발업체가 김인섭 씨를 영입했어요. 김인섭 씨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할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대표는 이때는 모르는 사람이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접촉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인섭 씨를 영입한 다음에 1월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4월에 성남시에서 자 그러면 상향시켜 줄 테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겁니다. 이거 해서 좀 가능하게 한번 해봐. 이런 내용이 나오고 3월에 그렇게 얘기했고 4월에 용도 상향을 해줍니다. 그것도 4단계나 높게. 여긴 그럼 뭐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자연 녹지에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 아파트 짓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2014년 1월과 2015년 1월의 차이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영입됐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4월에요. 김인섭이 들어갑니다. 다른 형사사건으로. 그때 이야기를 이분은 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 2015년 9월에 됐다 그러는데 이미 이때 허가를 해준 거예요. 해주고 실제로 된 거는 그때 9월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안 받고 단계에서는 이분이 밖에 있었다는 거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거는 이 이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김인섭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4단계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소유주는 기재부 소유였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매각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왜 기재부나 한국식품연구원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왜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줬는지를 한꺼번에 봐야지 수사에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나 싶고요. 실제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면회를 한 번 갔다는 것이고 또 통화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뭐 정진상 씨가 여기에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서 사실관계를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백현동 개발업자가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김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정 전 실장을 언급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그런 거니까 좀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가 아니라 4단계 해줄 것처럼 미리
언지를 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인섭 씨의 역할이 도대체 뭐였고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해줬느냐라는 데 대한 부분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정 전 실장하고 김인섭 씨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는데 통화를 무려 1년에 한 300여 회 한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안동 갔을 때 김인섭 씨도 같은 시기에 안동을 갔다는 그런 정황 검찰이 또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 모른다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친해 있는 거 증거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네,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6년 말에 이재명 대표가 안동 고향을 찾았는데 그때 김인섭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모르는 사람 아니다, 뭔가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요, 2016년 안동 동행한 것뿐만 아니라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정치 후원금을 김인섭 씨가 모아주는 그런 정황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2015년 4월에 그렇게 수직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주는데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성남 도계공과 민관 합동으로 이걸 하는 조건으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주는데 이게 그리고 2016년 1월에 말이죠.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10분의 1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만큼 이제 이 개발 수익의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이 임대주택의 비율을 10분의 1토막 내놓고 그 다음 달인 2016년 2월에 성남 도계공이 아무런 이유 제시도 없이 우리는 이 사업 빠진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장동은 그나마 성남 도계공이 들어가서 무슨 뭐 확정 수익 1822억이라도 챙겼죠. 이거는 이렇게까지 성남시가 판을 다 깔아준 거예요. 4단계 상승의 임대주택 그 10분의 1 토막. 근데 그래놓고 그 성남 도계공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도 명백한 배임 혐의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백현동이 오히려 이 대표를 좀 올가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올 정도로 이게 100% 이제 민간 개발이 됐고 임대주택 100% 하려다가 10%로 확 줄여줬고 이 상향한 게 4단계나 토지 용도를 올려준 거 이런 것들이 뭐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이 대표가 이것과 무관하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진상 뇌물 공판이 있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증언을 유동규 씨가 했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정 전 실장 집에 가서 돈을 주는 과정 그리고 집 구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CCTV를 뭐 피해서 갔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거는 정 전 실장 자기 집에 안 왔다 그랬는데 소파가 어디 있고 거실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했다고요. 자, 송 부장님 오늘 어떤 증언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성남시청에 시청에 가서 돈을 줬다. 그 정진상 씨 정책실장으로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줬다고 했는데 아니 CCTV가 있는데 무슨 돈을 받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정원에서는 또 새로운 사실, 그 집에 가서 줬다는 것이고 그 전에는 뭐 집에 가서 줄 때 뭐 CCTV를 피해서 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안 타고 올라갔다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진상 씨는 계속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집 구도 그러니까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뭐 보통 가정집에 들어가면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배치가 조금씩 다르죠. 그 배치를 유동규 씨가 자세히 뭐 기억을 해서 그 배치도를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그걸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현장에 가볼지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그 돈을 그리고 그때 성남시청에 갔을 때도 이 뭐 CCTV 이야기 할 것도 없이 2년 동안 명절에만 4번 갔습니다. 추석 설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진상 실종에서. 네. 그러면 명절 인사를 하러 갔다.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떡값을 주러 갔다. 예. 뭐 그런 진술도 있고 또 이 부분도 집에 간 것도 무슨 어떤 뭐 기념일이라든가 이럴 때도 갔다는 것이 예. 더 특정이 되면은 이 부분은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예.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파트 중문이 있었느냐, 문 열고 들어갈 때 이제 문 하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 그러고요. 유전 본부장 없었다. 바로 왼쪽이 거실이었는데 소파가 있었고 본인이 편의점에 가서 이제 봉지를 샀대요. 거기다 이제 돈을 넣고 그 위에 이제 과자도 넣고 해서 이게 마치 과자 사가는 것처럼 해서 갔다가 소파에다가 돈을 쏟아서 보여줬고 나 간다 그러고 나 갈게요 그러고 그냥 바로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는 거예요. 자, 이승 변호사.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정진상 전 실장 자기 집에 안 왔다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재판부가 볼까요? 일단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정황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집 구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집을 한번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집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진상 씨 집에 유동규 씨가 갔다는 것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간 건지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 쪽에서 잘 탄핵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편의점까지 가서 돈을 숨긴 사실까지도 확인이 된다라고 숨긴 사실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황 증거로서는 굉장히 나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반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10월엔 경기 도청까지 갔다. 거기에 어떤 옷을 입고 갔다, 주머니에 어떻게 넣었다, 이것도 지금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지하에서 이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도청으로 가서 전달했다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서랍에 넣었다. 뭐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최단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굉장히 자세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집에 그냥 돈을 주러 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 돈을 어떤 식으로 어디 코너에 있는 편의점에서 봉지를 해서 그 봉지 안에 돈을 넣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느냐. 층수가 나오면은 들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왜 내가 그날 거기에 갔고 돈을 전달했던 정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청에서는 여러 가지 코트를 보여줬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입고 갔느냐라고 했더니 특정 코트를 지적하면서 안주머니와 바깥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어떻게 넣었고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냥 집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갖게 된 목적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법원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유동규 씨의 진술에 더욱더 신빙성이 실릴 모양새입니다. 자, 뭐 정 전 실장 측이 이제 또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이 증언들을 어떻게 또 탄핵을 할지, 반응을 할지, 반박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이야기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죠. 그런데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보도가 됐어요. 이 2억 900여만 원을 사용한 걸로 전해지는데 사용 내역 한번 보시죠. 자, 명품 매장 뭐 143만 원 등 여러 차례 했다 그러고 백화점 가서 뭐 178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휴대전화, 요금, 주유비, 뭐 제주도 갔을 때 렌트비 다 법인카드로 했다는데 편의점 720원, 핫도그집 1,500원 이런 것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법인카드니까 다 내용은 나오겠죠. 그래서 4개월 동안 3,238건, 4개월 동안입니다. 41개월 동안 이렇게 2억 900만 원 정도를 썼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신이 안 썼다고 그러죠. 측근이 썼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박성민 전 비서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아주 부적절하게 이제 본인의 살림을 좀 충당한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 쌍방울에서 나왔던 법인카드 중에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쌍방울 명의 법인카드를 쓰다가 쌍방울 계열사 직원 명의 법인카드로 바꿔서 중간에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제 좀 불법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리스크를 본인이 지기가 싫으니까 다른 직원의 명의를 소위 말해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용 내역을 보더라도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뭐 주유비 충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절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직원의 명의를 이것도 쓰다가 중단하게 된 게 해당 직원이 이제 불만을 표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다시 본인의 쌍방울 카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유용하는 본인의 정황을 덮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쓰임새도 상당히 부적절한데 많이 쓰였다라는 점에서 좀 죄질이 나빠 보입니다. 예. 자, 또 민주당이 또 다른 악재, 라임 리스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받은 혐의로 민주당의 전 현직 의원들이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기동민, 이수진, 김영춘 전 의원이 출석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내로남불 기동민 구속! 내로남불 기동민 구속!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이 범죄자의 3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받으신 건 아닌 건가요? 지금 혐의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말씀 해주고 가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전혀 그냥 김봉현의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길에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한 방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돈 받은 거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네, 당연하죠. 자, 근데 기동민 의원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복 선물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나머지 공소 사실 돈 받은 거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최단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양복과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복과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되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금전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금전이 보통은 이렇게 뇌물이라든지 관련된 금전들이 지급받을 때에는 현금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이 있지만 현금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돈의 흐름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재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일정 부분 파악됐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자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돈의 흐름들이 점점 재판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어떤 진술이 번복될 것인지 여부는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재판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시비비가 가려져야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만 해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현직 의원들 지금 두 자릿수는 기본적으로 연루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수사받아야 될 대상들이. 그리고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많아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계속 이어질 그럴 분위기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지금 내부적으로 복잡합니다. 이 당 지지율 하락, 지도부에 일단 설화, 시끄럽죠. 근데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천권 폐지를 전 목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그 입 닫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시죠.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를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교회 정치하면 안 됩니까? 국민의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벌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목사는 국민의힘 내에 30만 명의 당원을 자신이 추천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유상범 의원은 전 목사 추천 당원 파악된 당원들 981명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30만 명과 1000명도 안 되는 숫자, 그 괴리가 굉장한데요. 자, 신지호 의원님.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약간 좀 자아도취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스타일 아닌가 보여지는데 저기 30만 명 자기가 입당시켰다는 근거가 집회 때 손들어 보라 하니까 그거 딱 보니까 30만 명이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책임당원이
한 뭐 8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저는 이건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냥 국민의힘에서요. 전광훈 목사의 추천 내지 권유로 입당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전광훈 목사하고는 반드시 선을 긋고 가려고 하니 우리 이러한 노선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조용히 탈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과연 몇 명이나 탈당하는지 숫자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전광훈 목사가 허풍을 부렸는지 아닌지 다 드러날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전 목사가 설교 도중에 의료진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 발언을 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병실 5,000석의 복지병원을 내가 지으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한나라 갈 때는 And when Christians they go to heaven, 이쁜 간호사들 말이야. along with 치마도 pretty nurses, 짧게 입혀가지고 very short skirt, 가슴도 very full breasts. 그래가지고 탁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And we make a choir for 여러분 them. 임종할 때 옆에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예, 유튜브 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 박승비 소관 어떤 생각 드십니까? 불쾌한데요. 상당히 불쾌하고 지금 그 전광훈 목사가 저런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권을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는 좀 선을 긋기 시작했지만 그동안에는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전광훈과 좀 절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전광훈 목사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수록 더 이상은 뭔가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예상받고 의심받는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전광훈 목사 역시도 아무리 그래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저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목사가 뭐 은유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돈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데 통신사를 옮겨라 교인들에게 한 명당 뭐 10명씩 옮기면은 뭐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가 전 목사와 상당히 가까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서로 갈라섰습니다. 전 목사 발언 비판한 적도 있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정말 무분별하게 막말을 해야 됐거든요. 마구 공격을 해야 됐고 이 점점 정치색이 짙어지면서 목사의 본분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과도한 공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절대 착각입니다. 네. 자, 황교안 전 대표도 이제 뭐 송사가 같이 있는 것 같던데, 자, 송구모 부장님, 이 전 목사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 결별을 하기 위한 그 명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뭐 교계에서 따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 전에는 약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김재원 의원이 우파를 통일했다고 하는 건 아스팔트 강정희 우파를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노총각으로 대립을 해서 배치를 해서 그래서 그때 야당 때 뭐 일정 부분 그 강정에 나오는 건 전광훈 목사 세력이 뭐 대부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정도 선에서 해서 서로 이렇게 제도권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뭐 공관위원장을 본인이 추천한다고 했다든가 뭐 수십 명의 공천을 달라고 했다든가 지금처럼 본인들이 당원을 모집을 해서 뭐 공천권을 갖겠다 이렇게 하는 것, 이 상황까지 왔으면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가 사실 뭐 국민의힘 쪽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당시에 역할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분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 목사가 발언하는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이 있지 않나 싶고요. 국민의힘의 판단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